현재 가장 한국에서 텃세가 심한 지역을 뚫고서 대박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진입이 매우 어렵고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한국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지역은 중남미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에 다양한 인프라 사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중남미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 중에 한국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총 236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일자리까지 크게 감소해 각국은 위기 타개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중남미와 같이 일부 인프라가 열악한 곳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잠재적인 국가들이므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따라서 정부는 한국 기업을 매칭하는 한편 외교부는 고위급 대면 외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같은 중남미의 움직임이 뜻밖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사업하던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중남미 지역은 한국이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로 우선 북미에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데다가 경제는 물론 정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중남미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전통적으로 스페인 등 유럽 지역과 사업부분 관계가 깊으며 정경 유착까지 심한 편입니다. 중남미의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데다가 과거부터 강제로 스페인과 엮여온 역사 때문에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지만 경제관계가 깊듯이 중남미도 그렇게 엮여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가운데 정치 세력과 결탁해 뇌물을 받은 정치인은 주로 스페인 등 유럽의 일감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최근 브라질 등 중남미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뇌물 공여 사건이 줄줄이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했고 이런 국가들은 기존의 틀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남미 국가들의 대한민국이 각인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남미 국가들에게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믿을 수 있는 방역용품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공사는 중국같이 저렴하고 대규모의 공사를 많이 해온 국가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중남미에 보낸 방역용품은 대부분 분량이 많아서 폐기 처분하고 한국 것을 다시 주문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페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것을 주문했다가 중국 것으로 바꾼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불량이 나온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페루의 국민들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했고 결국에는 기존 한국 진단키트를 2배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불량 방역 물품으로 인한 불신은 결국 중국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나마의 지하철 3호선은 현대건설과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그룹이 맞붙었으나 결국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이 딱히 한국에 부족한 게 없다고 판단, 거세게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파나마 측은 실제 기술 점수에서 중국 철도그룹이 현대건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원래 3호선 라인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스페인의 FCC가 유력했지만 스페인 FCC는 전 파나마 대통령과 변호사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수주를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 애초에 탈락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아서 수주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중남미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좀 더 미치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외의 국가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반중의 흐름도 한국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수많은 나라들의 바다에 배를 몰고 가서 수자원을 강탈하기도 했으며 남미의 수리남은 이미 중국계 정치인이 점령하여 중국화되어가고 있고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 자금을 받지 말라고 호소 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인프라를 대거 발주하고 있는 중남미로부터 한국이 좀 더 많은 수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력이 없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젠 전세계의 모든 스펙을 놓고 비교하는데 어렵지 않은 시대로 각국은 가장 실력있고 신뢰할 만한 나라와 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지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은 작은 나라 한국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운영과 서비스 분야, 건설 등은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뽐내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죠. 이를 놓치지 않은 페루 당국은 세계 7대 불가사의 마추픽추의 관문을 여는 공항을 한국에 맡깁니다. 한국은 마추픽추의 신공항 설계를 담당해 건설은 물론 운영과 서비스까지 맡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중남미가 먼저 한국에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한국이 디지털 정부를 비롯 IT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정부는 중남미의 인프라 수요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접점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었는데, 이들 국가 중에 마침 이러한 분야를 찾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과 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조용히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알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유엔이 인정하는 디지털 정부 순위로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조세 및 관세 시스템을 연계하는 디지털 재정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억 5,600만 달러 정도 추산되는 사업으로 한국은 코스타리카가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미에서 한번 소문이 나면 일하기 순조롭죠. 한국에서 브라질, 파나마 등에서 지하철 사업을 수주하고 실력있고 믿을만한 나라라는 소문이 나자 조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코스타리카는 내친 김에 도권의 비전철 5개 노선을 친환경 전기열차로 복선화하는 광역 도시철도 사업을 한국에 적극 문의하고 있습니다. 약 15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인데, 마침 친환경 부분에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파악한 코스타리카는 관련 분야에 자신들이 먼저 한국에 문의를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 시스템과 지하철 모두 한국에서 수주해내기 한층 유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아드리아나 볼라뉴스 코스타리카 외교 차관은 지난 25일 최정권 외교부 1차관과 면담에서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과 이들 사업에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도 아순시온에 추진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민자 경전철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민관합동 대표단이 현지를 찾아 파라과이 철도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야말로 남미에서 동시다발로 한국에 찾아들면서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외교부는 내년 3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대화를 열고 주요국 장차관급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서 장차관급을 직접 만나 협력 잠재력이 큰 5G 네트워크, 전자정부 및 ICT,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이 장차관급을 직접 만날 필요까지 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는 중남미의 경우 부패 등 사회 불안정성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업과 직접 거래보다 정부 간 계약 G2G를 선호하고 있어서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외교 당국은 각국의 장차관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이 매우 뛰어난 방역용품을 제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 공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자국 공항 안내에 한글을 포함시키며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24개국에 약 1,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마스크나 진단키트에서 이들이 매우 만족했으며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신뢰하게 된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중남미 시장에 기대감을 더욱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남미 시장은 중동과 아시아에 이어 한국의 3대 해외 건설 시장으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에서 차지한 비중이 작년 0.6%에서 올해 23%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정부에서는 기존에 FTA를 맺은 중미 5개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등과 적극 온라인으로 수출 관련 상담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 진출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중미 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전자정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중미 FTA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묵묵하게 실력을 갖추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이를 적극 기회로 삼았고 많은 나라들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강력한 실력을 증명하여 국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당한 경쟁자였던 중국은 반대로 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국면도 자주 등장하여서 오히려 한국이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기 원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중남미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JOLED는 지난 6월 중국 TCL과 자본 업무 제휴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중국과 손을 잡은 건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정부 계열 펀드까지 투자하고 있는 JOLED가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중국과 손을 잡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일본이 그나마 자신 있었던 LCD에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본은 얼른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면 일본의 반도체와 LCD, LNG 선박 시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일본 OLED 디스플레이 시장마저도 무너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수출 규제를 넘어 말도 안 되는 특허 소송까지 거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OLED 평판을 깎아내리며 노이즈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잘 나갈수록 일본과 중국은 더티 플레이를 하며 우리를 질투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더티 플레이를 해도 과연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요즘 한국이 전 세계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LCD 부분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밀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동안 LCD 패널을 사용하던 애플은 일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최근 애플마저 OLED 대열에 합류하면서 LCD 공급사 재팬 디스플레이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아이폰 전 기종의 OLED 패널이 사용되면 일본 기업들은 타격을 받지만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옛날 옛적 일본 TV가 잘 나갔을 때는 일본 LCD가 절대적인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뛰어난 기술인 OLED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다가 OLED 개발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경쟁 상대인 중국에게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으로 일찍이 넘어갔거든요. LG 디스플레이는 OLED 대세화를 굳히고 있고요. 삼성은 OLED에 멈추지 않고 QLED를 넘어 QD 디스플레이와 QNED를 준비하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야 OLED를 만드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등에 업고 TV 산업까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은 8K UHD TV보다 100배 더 선명한 QLED 기술까지 개발해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삼성 QLED 8K TV가 최고라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의 위기와는 반대되는 분위기죠. 하지만 일본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 경제 전반 자체가 크나큰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230조 엔에 달하는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거라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미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나라의 빚도 많은 상태입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심할 경우 일본 국채 가치가 급락해 일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일본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부실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실 기업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부터 급증해 왔는데요. 작년만 해도 90개 정도가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이젠 일본의 대기업까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자산을 매각했고 무인양품은 파산, 최근엔 온라인 쇼핑몰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도 일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자꾸만 나빠질수록 일본 정부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경제계에서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굳이 한국을 향해 부당한 수출 규제를 벌여 노재팬 운동을 벌어지게 해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했고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로 일본의 소부장 기업만 피해를 봤다며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경제만을 위해 돈을 줄 테니 여행을 떠나라는 고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도쿄올림픽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열려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아베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개막을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 여론은 아베에게서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죠.
경제 위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어쩔 줄 모르는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하며 성장했습니다. K-방역을 통해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고 이제는 그린 뉴딜, 수소 경제와 결합한 첨단 산업을 통해 세계 공장으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됐죠. 한국은 지금 첨단 기술 특허 건수 6개 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따라잡으려 해도 한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엔 무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IT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한국은 곧 그 어떤 나라들보다 발빠르게 미래시장을 선도하게 될 거고요. 한국의 경제력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아니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순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한국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